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작은 마을에 온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젓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바로 최 씨 부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재촉했고 아이들은 무섭다며 멀리 돌아서 가곤 했지요. 마을의 모든 소문은 바로 그 최 씨 부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4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 씨 부인의 성미는 고약하기로 온 고을에 자자했습니다. 키가 크고 우렁찬 목소리를 지닌 그녀의 눈빛은 늘 매서웠고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빚어낸 단단함과 냉혹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를 대할 때면 그 차가운 시선은 얼음장처럼 매서웠지요. 그 성미가 어찌나 독했던지 지금까지 며느리를 셋이나 쫓아낸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 동네에서는 최 씨 부인을 두고 며느리 잡아먹는 호랑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박 씨 집안의 딸로 곱고 순한 성품을 가진 18배 어린 신부였습니다. 하얀 피부에 수줍은 미소를 짓던 그 아이는 혼인 첫날부터 최 씨 부인의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해야만 했지요. 밥을 태우면 하루 종일 굶어야 했고 빨래의 때가 남으면 맨손으로 찬물에 다시 빨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석 달을 버티다 결국 매일 이어지는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밤 몰래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을 나설 때 그 아이의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눈가에는 늘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조금 더 의지가 강한 아이였습니다. 김 씨 집안의 둘째 딸로 성격이 씩씩하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또렷했던 그 아이는 처음에는 최 씨 부인에게 맞서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며 되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의 가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 종일 새끼줄로 손목을 묶어놓고 집안일을 시켰고 밥을 주지 않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 씩씩했던 아이도 6달을 버티다가 결국 손목에 깊은 새끼줄 자국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신이 나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는 그나마 1년을 버텼습니다. 이 씨 집안의 맏딸로 인내심이 강하기로 유명했던 20살의 처자였지요. 그 아이는 어떤 구박에도 참고 견뎠습니다. 최 씨 부인이 뺨을 때려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도 심지어 한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씌워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그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결국 머리카락이 반이나 빠져버렸고 얼굴은 늘 멍들어 있었지요. 그 아이도 결국 울며불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날, 그 아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최 씨 부인의 구박은 참으로 교묘하고 잔혹했습니다. 단순히 때리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밥을 많이 지으면 이 헛살림쟁이야. 쌀이 돈인 줄 모르느냐? 우리가 부잣집인 줄 아느냐? 라며 호통을 쳤고 적게 지으면 속을 채울 머리도 없이 식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느냐? 이런 것이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어? 라며 뺨을 때렸습니다. 빨래를 깨끗하게 하려고 오래 하면 물만 축내고 앉았네. 이 게으른 것. 빨리 하려고 대충 하면 더러운 것들. 이게 빨래냐?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느냐? 라며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며느리로서는 어떻게 해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더욱 교묘한 것은 최 씨 부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우리 며느리가 좀 모자라서. 그러면 사람들은 며느리가 정말 모자란 줄 알고 최 씨 부인을 동정했습니다. 이런 최 씨 부인에게 네 번째 며느리가 나타났으니 그 이름이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23 나이에 달빛처럼 하얀 피부와 기품 있는 얼굴을 가진 서연은
마을에서도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처자였습니다. 눈썹은 버드립처럼 가늘고 길었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으며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고 아름다웠지요. 그런 서연이 최씨 집안으로 혼사를 자청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저 애가 미쳤나 보다. 멀쩡한 집안들이 그리 많은데 하필 최씨 부인한테 며느리로 들어간다니. 제 발로 지옥문을 두드리는 격이지. 부모가 그렇게 말려도 안 들었다더라. 저런 고운 아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다른 좋은 집안 제안도 많았을 텐데. 동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서연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특히 서연의 어머니는 밤새도록 울며 말렸지요. 얘야, 다른 집안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집이냐? 최씨 부인이 얼마나 독한지 너도 들어서 알지 않느냐? 앞에 며느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되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서연의 아버지도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 말을 들어라. 그 집은 안 된다. 다른 좋은 집안을 찾아보자. 우리가 그렇게 급할 게 뭐 있느냐? 하지만 서연은 의연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그분을 고쳐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마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꾀가 많기로 소문난 아이였거든요.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지만 모두들 염려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신부가 너무 아까웠던 것이지요. 서연은 고운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구경꾼들마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혼례 첫날부터 최씨 부인의 구박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자마자 트집을 잡기 시작했지요. 이게 뭐야? 절이 이 모양이냐? 고개를 더 숙여야지. 시어미한테 인사하는 법도 모르느냐? 서연이 다시 절을 하자 이번에는 다른 트집을 잡았습니다. 손은 어디다 두었느냐? 손을 제대로 모아야지. 서연이 손을 고쳐 잡자 최씨 부인은 갑자기 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고 차가운 물을 퍼부었습니다.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찬물이 곱게 단장한 머리카락과 아름다운 한복 위로 쏟아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지요. 하지만 서연은 놀랍게도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씨 부인은 그 대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예전 며느리들은 울거나 변명을 했는데 이 계집은 웃고 있으니 말입니다. 감히 웃어. 이 뻔뻔한 것이. 시어미 앞에서 실실 웃다니. 어디서 나를 우롱하느냐? 최씨 부인은 손을 번쩍 들어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서서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런 천사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었지요. 저런 며느리는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이다. 최씨 부인이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저런 며느리를 얻었을까? 그런데 왜 저리 구박을 하는 거지? 저 착한 아이를.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제 동네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부인이 못된 구박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시아버지마저 서연을 불쌍하게 여겨 은밀히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이 집을 나가거라. 내가 몰래 돈을 줄 테니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저 마님 성미로는 내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제가 이 집을 지키고 어머님을 모셔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은 저의 길이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서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서연은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연은 조용히 집을 나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말린 멸치와 새우, 그리고 소금기 많은 생선 껍질들을 조금씩 사왔습니다. 아가씨, 이런 건 뭐에 쓰려고 하는 걸? 이렇게 조금씩 사는 건 처음 보네? 시어머님 몸조리에 좋다고 해서요. 조금씩 드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그 건조한 생선들을 한복 소매 깊숙이 치마폭 안쪽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최 씨 부인이 깊이 잠든 사이에 은밀한 작업을 시작했지요. 석갈의 틈새에는 말린 새우를, 장롱 밑에는 멸치 조각을, 베개 속 깊숙한 곳에는 생선 껍질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바닥 널빤지 사이, 벽 틈새, 이불 솜 속에까지 잘게 부순 생선 조각들을 숨겨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최 씨 부인의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쿰쿰하고 짠내 나는 냄새가 진해졌지요. 이게 대체 무슨 냄새냐? 냄새가 점점 심해지자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서연아. 내가 내 방에서 뭘 했느냐?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내가 뭔가 숨겨놓은 거 아니냐? 하지만 서연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냄새 말씀이신지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식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이미 서연의 편이 된 그들은 모두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방이 오래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냄새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댁에 쥐가 들끓는다더라. 밤마다 긁는 소리가 난다던데. 쥐가 방 안에 먹이를 저장해 놓고 사는 게 분명해. 최 씨 부인은 이제 완전히 공포에 빠졌습니다. 방을 샅샅이 뒤져도 냄새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고 밤에는 정말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동네 무당이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무당님, 저희 시어머님 방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쥐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어서요. 무당은 최신의 집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방 기운이 좋지 않네? 뭔가 씌었어. 쥐가 우는 건 좋지 않은 징조야. 그 방 주인에게 좋지 않을 것 같구나. 이 말이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고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었습니다. 최 씨 댁이 저주받았다더라. 그 방에 악귀가 들렸다나 봐. 최 씨 부인이 지금까지 며느리들한테 못되게 굴어서 벌받는 거래. 이제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밤마다 최 씨 부인은 정말로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고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지요. 어느 날 밤, 베개를 들어보니 그 밑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 껍질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야? 누가 이런 걸 내 베개에? 이건 저주야. 저주라고. 최 씨 부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였습니다. 동네에서는 더욱 무시무시한 소문이 퍼졌고 최 씨 부인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결국 최 씨 부인은 견디다 못해 아들과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아들아. 나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계집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주를 걸었나 봐. 제발 저 계집을 내쫓아줘.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서연의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 마님, 며느리만큼 효성스럽고 착한 아이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완전히 외면당한 최씨 부인은 방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괴로웠지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건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서연은 마침내 마지막 술을 두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 냄새 나는 방에서 벗어나시겠어요? 그 말에 최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너,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냄새, 혹시 내가... 서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시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저도 사람입니다. 앞에 며느리들도 모두 사람이었고요. 그 순간 최씨 부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가 꾸민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졌다는 것을 말이지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 조용해 보이는 며느리가 이토록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그럼 그 냄새도, 그 소리도 모두... 네, 어머님.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얼마나 괴롭히실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미리 준비를 한 것이지요. 최씨 부인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발 그만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결국 최씨 부인은 흐느끼며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졌다. 이제 그만하자. 그대 같은 며느리를 내가 몰라봤구나. 제발 이제 그만해다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최씨 부인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최씨 부인을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런 방법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어머니와 딸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고 서연은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지요. 서연이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정말로 착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강씨 부인을 정성껏 돌보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지요. 동네에서는 서연이가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며 저런 효부가 어디 있겠느냐고 모두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최씨 댁방에는 쥐소리 대신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화목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렇게 한 며느리의 지혜로운 복수담은 때로는 힘보다 지혜가 더 큰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남기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작은 마을에 온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젓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바로 최씨 부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재촉했고 아이들은 무섭다며 멀리 돌아서 가곤 했지요. 마을의 모든 소문은 바로 그 최씨 부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4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씨 부인의 성미는 고약하기로 온 고을에 자자했습니다. 키가 크고 우렁찬 목소리를 지닌 그녀의 눈빛은 늘 매서웠고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빚어낸 단단함과 냉혹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를 대할 때면 그 차가운 시선은 얼음장처럼 매서웠지요. 그 성미가 어찌나 독했던지 지금까지 며느리를 셋이나 쫓아낸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 동네에서는 최씨 부인을 두고 며느리 잡아먹는 호랑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박씨 집안의 딸로 곱고 순한 성품을 가진 18배 어린 신부였습니다. 하얀 피부에 수줍은 미소를 짓던 그 아이는 혼인 첫날부터 최씨 부인의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해야만 했지요. 밥을 태우면 하루 종일 굶어야 했고 빨래의 때가 남으면 맨손으로 찬물에 다시 빨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석 달을 버티다 결국 매일 이어지는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밤 몰래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을 나설 때 그 아이의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눈가에는 늘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조금 더 의지가 강한 아이였습니다. 김씨 집안의 둘째 딸로 성격이 씩씩하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또렷했던 그 아이는 처음에는 최씨 부인에게 맞서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며 되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최씨 부인의 가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 종일 새끼줄로 손목을 묶어놓고 집안일을 시켰고 밥을 주지 않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 씩씩했던 아이도 6달을 버티다가 결국 손목에 깊은 새끼줄 자국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신이 나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는 그나마 1년을 버텼습니다. 이씨 집안의 맏딸로 인내심이 강하기로 유명했던 20살의 처자였지요. 그 아이는 어떤 구박에도 참고 견뎠습니다. 최씨 부인이 뺨을 때려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도 심지어 한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씌워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그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결국 머리카락이 반이나 빠져버렸고 얼굴은 늘 멍들어 있었지요. 그 아이도 결국 울며불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날, 그 아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최씨 부인의 구박은 참으로 교묘하고 잔혹했습니다. 단순히 때리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밥을 많이 지으면 이 헛살림쟁이야. 쌀이 돈인 줄 모르느냐? 우리가 부잣집인 줄 아느냐? 라며 호통을 쳤고 적게 지으면 속을 채울 머리도 없이 식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느냐? 이런 것이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어? 라며 뺨을 때렸습니다. 빨래를 깨끗하게 하려고 오래 하면 물만 축내고 앉았네. 이 게으른 것, 빨리 하려고 대충 하면 더러운 것들. 이게 빨래냐?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느냐? 라며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며느리로서는 어떻게 해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더욱 교묘한 것은 최씨 부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우리 며느리가 좀 모자라서. 그러면 사람들은 며느리가 정말 모자란 줄 알고 최씨 부인을 동정했습니다. 이런 최씨 부인에게 네 번째 며느리가 나타났으니 그 이름이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20살 나이에 달빛처럼 하얀 피부와 기품 있는 얼굴을 가진 서연은 마을에서도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처자였습니다. 눈썹은 버드립처럼 가늘고 길었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으며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고 아름다웠지요. 그런 서연이 최씨 집안으로 혼사를 자청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저 애가 미쳤나 보다. 멀쩡한 집안들이 그리 많은데 하필 최씨 부인한테 며느리로 들어간다니. 제 발로 지옥문을 두드리는 격이지. 부모가 그렇게 말려도 안 들었다더라. 저런 고운 아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다른 좋은 집안 제안도 많았을 텐데. 동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서연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특히 서연의 어머니는 밤새도록 울며 말렸지요. 얘야, 다른 집안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집이냐? 최씨 부인이 얼마나 독한지 너도 들어서 알지 않느냐? 앞에 며느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되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서연의 아버지도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 말을 들어라. 그 집은 안 된다. 다른 좋은 집안을 찾아보자. 우리가 그렇게 급할 게 뭐 있느냐? 하지만 서연은 의연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그분을 고쳐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마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꾀가 많기로 소문난 아이였거든요.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지만 모두들 염려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신부가 너무 아까웠던 것이지요. 서연은 고운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구경꾼들마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혼례 첫날부터 최 씨 부인의 구박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리자마자 트집을 잡기 시작했지요. 이게 뭐야? 절이 이 모양이냐? 고개를 더 숙여야지. 시어미한테 인사하는 법도 모르느냐? 서연이 다시 절을 하자 이번에는 다른 트집을 잡았습니다. 손은 어디다 두었느냐? 손을 제대로 모아야지. 서연이 손을 고쳐 잡자 최 씨 부인은 갑자기 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고 차가운 물을 퍼부었습니다.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찬물이 곱게 단장한 머리카락과 아름다운 한복 위로 쏟아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지요. 하지만 서연은 놀랍게도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대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예전 며느리들은 울거나 변명을 했는데 이 계집은 웃고 있으니 말입니다. 감히 웃어. 이 뻔뻔한 것이. 시어미 앞에서 실실 웃다니. 어디서 나를 우롱하느냐? 최 씨 부인은 손을 번쩍 들어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서서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런 천사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었지요. 저런 며느리는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이다. 최 씨 부인이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저런 며느리를 얻었을까? 그런데 왜 저리 구박을 하는 거지? 저 착한 아이를.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제 동네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못된 구박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시아버지마저 서연을 불쌍하게 여겨 은밀히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이 집을 나가거라. 내가 몰래 돈을 줄 테니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저 마님 성미로는 내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제가 이 집을 지키고 어머님을 모셔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은 저의 길이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서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서연은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연은 조용히 집을 나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말린 멸치와 새우, 그리고 소금기 많은 생선 껍질들을 조금씩 사왔습니다. 아가씨, 이런 건 뭐에 쓰려고 하는 걸? 이렇게 조금씩 사는 건 처음 보네? 시어머님 몸조리에 좋다고 해서요. 조금씩 드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그 건조한 생선들을 한복 소매 깊숙이 치마폭 안쪽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최 씨 부인이 깊이 잠든 사이에 은밀한 작업을 시작했지요. 석갈의 틈새에는 말린 새우를, 장롱 밑에는 멸치 조각을, 베개 속 깊숙한 곳에는 생선 껍질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바닥 널빤지 사이, 벽 틈새, 이불 솜속에까지 잘게 부순 생선 조각들을 숨겨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최 씨 부인의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쿰쿰하고 짠내 나는 냄새가 진해졌지요. 이게 대체 무슨 냄새냐? 냄새가 점점 심해지자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서연아. 내가 내 방에서 뭘 했느냐?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내가 뭔가 숨겨놓은 거 아니냐? 하지만 서연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냄새 말씀이신지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식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이미 서연의 편이 된 그들은 모두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방이 오래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냄새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댁에 쥐가 들끓는다더라. 밤마다 긁는 소리가 난다던데. 쥐가 방 안에 먹이를 저장해 놓고 사는 게 분명해. 최 씨 부인은 이제 완전히 공포에 빠졌습니다. 방을 샅샅이 뒤져도 냄새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고 밤에는 정말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동네 무당이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무당님, 저희 시어머님 방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쥐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어서요. 무당은 최신의 집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방 기운이 좋지 않네? 뭔가 씌었어. 쥐가 우는 건 좋지 않은 징조야. 그 방 주인에게 좋지 않을 것 같구나. 이 말이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고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었습니다. 최씨 댁이 저주받았다더라. 그 방에 악귀가 들렸다나 봐. 최씨 부인이 지금까지 며느리들한테 못되게 굴어서 벌받는 거래. 이제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밤마다 최 씨 부인은 정말로 확거들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고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지요. 어느 날 밤, 베개를 들어보니 그 밑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 껍질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야? 누가 이런 걸 내 베개에? 이건 저주야. 저주라고. 최 씨 부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였습니다. 동네에서는 더욱 무시무시한 소문이 퍼졌고 최 씨 부인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결국 최 씨 부인은 견디다 못해 아들과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아들아. 나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계집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주를 걸었나 봐. 제발 저 계집을 내쫓아줘.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서연의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 마님, 며느리만큼 효성스럽고 착한 아이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완전히 외면당한 최 씨 부인은 방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괴로웠지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건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서연은 마침내 마지막 술을 두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 냄새 나는 방에서 벗어나시겠어요? 그 말에 최 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너,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냄새, 혹시 내가... 서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시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저도 사람입니다. 앞에 며느리들도 모두 사람이었고요. 그 순간 최 씨 부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가 꾸민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졌다는 것을 말이지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 조용해 보이는 며느리가 이토록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그럼 그 냄새도, 그 소리도 모두... 네, 어머님.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얼마나 괴롭히실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미리 준비를 한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결국 최 씨 부인은 흐느끼며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졌다. 이제 그만하자. 그대 같은 며느리를 내가 몰라봤구나. 제발 이제 그만해다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최 씨 부인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최 씨 부인을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런 방법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어머니와 딸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고 서연은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지요. 서연이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정말로 착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강 씨 부인을 정성껏 돌보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지요. 동네에서는 서연이가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며 저런 효부가 어디 있겠느냐고 모두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최 씨 댁방에는 쥐소리 대신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화목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렇게 한 며느리의 지혜로운 복수담은 때로는 힘보다 지혜가 더 큰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남기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작은 마을에 온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젓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바로 최 씨 부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재촉했고 아이들은 무섭다며 멀리 돌아서 가곤 했지요. 마을의 모든 소문은 바로 그 최 씨 부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4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 씨 부인의 성미는 고약하기로 온 고을에 자자했습니다. 키가 크고 우렁찬 목소리를 지닌 그녀의 눈빛은 늘 매서웠고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빚어낸 단단함과 냉혹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를 대할 때면 그 차가운 시선은 얼음장처럼 매서웠지요. 그 성미가 어찌나 독했던지 지금까지 며느리를 셋이나 쫓아낸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 동네에서는 최 씨 부인을 두고 며느리 잡아먹는 호랑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박 씨 집안의 딸로 곱고 순한 성품을 가진 18배 어린 신부였습니다. 하얀 피부에 수줍은 미소를 짓던 그 아이는 혼인 첫날부터 최 씨 부인의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해야만 했지요. 밥을 태우면 하루 종일 굶어야 했고 빨래의 때가 남으면 맨손으로 찬물에 다시 빨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석 달을 버티다 결국 매일 이어지는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밤 몰래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을 나설 때 그 아이의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눈가에는 늘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조금 더 의지가 강한 아이였습니다. 김씨 집안의 둘째 딸로 성격이 씩씩하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또렷했던 그 아이는 처음에는 최 씨 부인에게 맞서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며 되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의 가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 종일 새끼줄로 손목을 묶어놓고 집안일을 시켰고 밥을 주지 않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 씩씩했던 아이도 6달을 버티다가 결국 손목에 깊은 새끼줄 자국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신이 나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는 그나마 1년을 버텼습니다. 이 씨 집안의 맏딸로 인내심이 강하기로 유명했던 20살의 처자였지요. 그 아이는 어떤 구박에도 참고 견뎠습니다. 최 씨 부인이 뺨을 때려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도 심지어 한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씌워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그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결국 머리카락이 반이나 빠져버렸고 얼굴은 늘 멍들어 있었지요. 그 아이도 결국 울며불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날, 그 아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는
저는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최 씨 부인의 구박은 참으로 교묘하고 잔혹했습니다. 단순히 때리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밥을 많이 지으면 이 헛살림쟁이야. 쌀이 돈인 줄 모르느냐? 우리가 부잣집인 줄 아느냐? 라며 호통을 쳤고 적게 지으면 속을 채울 머리도 없이 식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느냐? 이런 것이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어? 라며 뺨을 때렸습니다. 빨래를 깨끗하게 하려고 오래 하면 물만 축 내고 앉았네. 이 게으른 것, 빨리 하려고 대충 하면 더러운 것들. 이게 빨래냐?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느냐? 라며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며느리로서는 어떻게 해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더욱 교묘한 것은 최 씨 부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우리 며느리가 좀 모자라서. 그러면 사람들은 며느리가 정말 모자란 줄 알고 최 씨 부인을 동정했습니다. 이런 최 씨 부인에게 네 번째 며느리가 나타났으니 그 이름이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23 나이에 달빛처럼 하얀 피부와 기품 있는 얼굴을 가진 서연은 마을에서도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처자였습니다. 눈썹은 버드립처럼 가늘고 길었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으며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고 아름다웠지요. 그런 서연이 최 씨 집안으로 혼사를 자청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저 애가 미쳤나 보다. 멀쩡한 집안들이 그리 많은데 하필 최 씨 부인한테 며느리로 들어간다니. 제 발로 지옥문을 두드리는 격이지. 부모가 그렇게 말려도 안 들었다더라. 저런 고운 아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다른 좋은 집안 제안도 많았을 텐데. 동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서연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특히 서연의 어머니는 밤새도록 울며 말렸지요. 얘야, 다른 집안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집이냐? 최 씨 부인이 얼마나 독한지 너도 들어서 알지 않느냐? 앞에 며느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되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서연의 아버지도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 말을 들어라. 그 집은 안 된다. 다른 좋은 집안을 찾아보자. 우리가 그렇게 급할 게 뭐 있느냐? 하지만 서연은 의연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그분을 고쳐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마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꾀가 많기로 소문난 아이였거든요.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지만 모두들 염려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신부가 너무 아까웠던 것이지요. 서연은 고운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구경꾼들마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혼례 첫날부터 최 씨 부인의 구박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자마자 트집을 잡기 시작했지요. 이게 뭐야? 절이 이 모양이냐? 고개를 더 숙여야지. 시어미한테 인사하는 법도 모르느냐? 서연이 다시 절을 하자 이번에는 다른 트집을 잡았습니다. 손은 어디다 두었느냐? 손을 제대로 모아야지. 서연이 손을 고쳐 잡자 최 씨 부인은 갑자기 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고 차가운 물을 퍼부었습니다.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찬물이 곱게 단장한 머리카락과 아름다운 한복 위로 쏟아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지요. 하지만 서연은 놀랍게도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대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예전 며느리들은 울거나 변명을 했는데 이 계집은 웃고 있으니 말입니다. 감히 웃어. 이 뻔뻔한 것이. 시어미 앞에서 실실 웃다니. 어디서 나를 우롱하느냐? 최 씨 부인은 손을 번쩍 들어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서서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런 천사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었지요. 저런 며느리는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이다. 최 씨 부인이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저런 며느리를 얻었을까? 그런데 왜 저리 구박을 하는 거지? 저 착한 아이를.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제 동네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못된 구박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시아버지마저 서연을 불쌍하게 여겨 은밀히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이 집을 나가거라. 내가 몰래 돈을 줄 테니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저 마님 성미로는 내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제가 이 집을 지키고 어머님을 모셔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은 저의 길이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서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서연은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연은 조용히 집을 나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말린 멸치와 새우, 그리고 소금기 많은 생선 껍질들을 조금씩 사왔습니다. 아가씨, 이런 건 뭐에 쓰려고 하는 걸? 이렇게 조금씩 사는 건 처음 보네? 시어머님 몸조리에 좋다고 해서요. 조금씩 드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그 건조한 생선들을 한복 소매 깊숙이 치마폭 안쪽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최 씨 부인이 깊이 잠든 사이에 은밀한 작업을 시작했지요. 석갈의 틈새에는 말린 새우를, 장롱 밑에는 멸치 조각을, 베개 속 깊숙한 곳에는 생선 껍질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바닥 널빤지 사이, 벽 틈새, 이불 솜 속에까지 잘게 부순 생선 조각들을 숨겨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최 씨 부인의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쿰쿰하고 짠내 나는 냄새가 진해졌지요. 이게 대체 무슨 냄새냐? 냄새가 점점 심해지자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서연아. 내가 내 방에서 뭘 했느냐?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내가 뭔가 숨겨놓은 거 아니냐? 하지만 서연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냄새 말씀이신지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식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이미 서연의 편이 된 그들은 모두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방이 오래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냄새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댁에 쥐가 들끓는다더라. 밤마다 긁는 소리가 난다던데. 쥐가 방 안에 먹이를 저장해 놓고 사는 게 분명해. 최 씨 부인은 이제 완전히 공포에 빠졌습니다. 방을 샅샅이 뒤져도 냄새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고 밤에는 정말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동네 무당이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무당님, 저희 시어머님 방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쥐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어서요. 무당은 최신의 집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방 기운이 좋지 않네? 뭔가 씌었어. 쥐가 우는 건 좋지 않은 징조야. 그 방 주인에게 좋지 않을 것 같구나. 이 말이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고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었습니다. 최 씨 댁이 저주받았다더라. 그 방에 악귀가 들렸다나 봐.
최 씨 부인이 지금까지 며느리들한테 못되게 굴어서 벌받는 거래. 이제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밤마다 최 씨 부인은 정말로 합거들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고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지요. 어느 날 밤, 베개를 들어보니 그 밑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 껍질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야? 누가 이런 걸 내 베개에? 이건 저주야. 저주라고. 최 씨 부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였습니다. 동네에서는 더욱 무시무시한 소문이 퍼졌고 최 씨 부인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결국 최 씨 부인은 견디다 못해 아들과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아들아. 나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계집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주를 걸었나 봐. 제발 저 계집을 내쫓아줘.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서연의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 마님, 며느리만큼 효성스럽고 착한 아이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완전히 외면당한 최 씨 부인은 방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괴로웠지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건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서연은 마침내 마지막 술을 두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 냄새 나는 방에서 벗어나시겠어요? 그 말에 최 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너,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냄새, 혹시 내가... 서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시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저도 사람입니다. 앞에 며느리들도 모두 사람이었고요. 그 순간 최 씨 부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가 꾸민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졌다는 것을 말이지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 조용해 보이는 며느리가 이토록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그럼 그 냄새도, 그 소리도 모두... 네, 어머님.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얼마나 괴롭히실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미리 준비를 한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발 그만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결국 최 씨 부인은 흐느끼며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졌다. 이제 그만하자. 그대 같은 며느리를 내가 몰라봤구나. 제발 이제 그만해다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최 씨 부인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최 씨 부인을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런 방법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어머니와 딸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고 서연은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지요. 서연이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정말로 착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강 씨 부인을 정성껏 돌보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지요. 동네에서는 서연이가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며 저런 효부가 어디 있겠느냐고 모두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최 씨 댁방에는 쥐소리 대신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화목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렇게 한 며느리의 지혜로운 복수담은 때로는 힘보다 지혜가 더 큰 승리를 가져다준다는 교훈을 남기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작은 마을에 온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젓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바로 최 씨 부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재촉했고 아이들은 무섭다며 멀리 돌아서 가곤 했지요. 마을의 모든 소문은 바로 그 최 씨 부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4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 씨 부인의 성미는 고약하기로 온 고을에 자자했습니다. 키가 크고 우렁찬 목소리를 지닌 그녀의 눈빛은 늘 매서웠고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빚어낸 단단함과 냉혹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를 대할 때면 그 차가운 시선은 얼음장처럼 매서웠지요. 그 성미가 어찌나 독했던지 지금까지 며느리를 셋이나 쫓아낸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 동네에서는 최 씨 부인을 두고 며느리 잡아먹는 호랑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박 씨 집안의 딸로 곱고 순한 성품을 가진 18배 어린 신부였습니다. 하얀 피부에 수줍은 미소를 짓던 그 아이는 혼인 첫날부터 최 씨 부인의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해야만 했지요. 밥을 태우면 하루 종일 굶어야 했고 빨래의 때가 남으면 맨손으로 찬물에 다시 빨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석 달을 버티다 결국 매일 이어지는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밤 몰래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을 나설 때 그 아이의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눈가에는 늘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조금 더 의지가 강한 아이였습니다. 김씨 집안의 둘째 딸로 성격이 씩씩하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또렷했던 그 아이는 처음에는 최 씨 부인에게 맞서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며 되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의 가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 종일 새끼줄로 손목을 묶어놓고 집안일을 시켰고 밥을 주지 않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 씩씩했던 아이도 6달을 버티다가 결국 손목에 깊은 새끼줄 자국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신이 나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는 그나마 1년을 버텼습니다. 이 씨 집안의 맏딸로 인내심이 강하기로 유명했던 20살의 처자였지요. 그 아이는 어떤 구박에도 참고 견뎠습니다. 최 씨 부인이 뺨을 때려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도 심지어 한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씌워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그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결국 머리카락이 반이나 빠져버렸고 얼굴은 늘 멍들어 있었지요. 그 아이도 결국 울며불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날, 그 아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최 씨 부인의 구박은 참으로 교묘하고 잔혹했습니다. 단순히 때리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밥을 많이 지으면 이 헛살림쟁이야. 쌀이 돈인 줄 모르느냐? 우리가 부잣집인 줄 아느냐? 라며 호통을 쳤고 적게 지으면 속을 채울 머리도 없이 식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느냐? 이런 것이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어? 라며 뺨을 때렸습니다. 빨래를 깨끗하게 하려고 오래 하면 물만 축내고 앉았네. 이 게으른 것, 빨리 하려고 대충 하면 더러운 것들. 이게 빨래냐?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느냐? 라며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며느리로서는 어떻게 해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더욱 교묘한 것은 최 씨 부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우리 며느리가 좀 모자라서. 그러면 사람들은 며느리가 정말 모자란 줄 알고 최 씨 부인을 동정했습니다. 이런 최 씨 부인에게 네 번째 며느리가 나타났으니 그 이름이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23 나이에 달빛처럼 하얀 피부와 기품 있는 얼굴을 가진 서연은 마을에서도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처자였습니다. 눈썹은 버드립처럼 가늘고 길었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으며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고 아름다웠지요. 그런 서연이 최 씨 집안으로 혼사를 자청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저 애가 미쳤나